그럼 우리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보내드리고 있는 생방송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독재정권의 채님 감사드리고요. 예, 또 고구려 주먹님 감사드리고요. 508 고진님, 그리고 충격 아이템님, 퍼즐 스무드님, 0790님, 그애비 끝달려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예. 네. 이 노래 망치부인이 좋아하는 노래. 예. 그래 나는 386이다. 예. 힐튼자이님, 고구려 주몽님, 나라라 킹콩님, 0790님 감사합니다. 이 노래가 나왔던 배경이 그 당시에 그 2004년에 이제 열린우리당에 많은 386 국회의원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 386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언론과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저쪽에서 키우는 댓글원들이 막 그 비판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 그래서 굉장히 386 세력들이 위축되어 있던 시대였는데 그때 이제 이 안치환 씨가 이 그래 나는 486이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반격에 나섰던 그런 노래였죠. 아마 이 노래가 2008년경인가 나왔을 거예요, 이 앨범이. 그죠? DLD님, 파란집 콩가루님 감사합니다. 예. 크런치님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386이라는 개념은 586, 486으로 가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그 뭐라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을 이끌어갔던,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에 사회로 들어가서 사회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창의적인 활동을 했었던 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 그걸 이제 묶어갖고 386이라고 불렀었던 거죠. 그러다 이제 신세대라는 세대에 그 이제 떨려 나가고, 예. 그러면서 이제 386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또 자연스럽게 386 이야기로 나오고 있네요. 크런치님, 한박 웃음방님, 석화사랑님, 스웨님, 예, 또 커피 스와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예, 커피 카페님, 누뚱이맘님 감사합니다. 파란지 콩가루님 감사하고요. 지금은 486. 사실 뭐 386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586이죠. 예. 인슈님, 세살 어린 동생님 감사합니다. 토끼 누나님, 아침에 빛나라님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안치환 저기 선배님하고 한 번만 방송해봤으면 소원이 없겠네. 내일은 해 뜬다님 감사합니다. 푸른꽃이 나비님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제 이 386이라는 이름이 나는 486, 586으로 변함없이 그 있기를 바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이 386이라는 이름은 그 세대의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소위 그 시대, 그러니까 그 80년대의 대중운동, 소위 이제 그 이전에 이제 60년대에는 이게 4.19 혁명 이후에 굉장히 이제 가라앉았다가 막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 박정희에 대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시대를 지나서 65년도에 이제 그 굴욕적인 한일 외교 거부 투쟁이 이제 벌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70년대에는 전태일의 분신을 기점으로 해서 노동운동이 이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노동운동을 주도했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선도투쟁,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비공개적인 테이블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숨을 걸고 감옥 갈 각오하면서 이제 자기 주장을 펼쳤던 그런 시대가 70년대였고 80년대에는 소위 이제 86년 건대항쟁을 시작으로 해서 학생운동이 대중화되는, 그래서 학생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그 대중적으로 조국의 자주와 평화와 통일을 그러니까 자주와 민주화 통일을 이렇게 지향했던 그런 운동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 소위 80년대에 민주주의, 평화 통일을 외쳤던 그 시대적인 어떤 목표의식 이런 걸 공감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386이라고 불렀던 거 아닌가.
그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위 그 당시에 40대, 50대, 뭐 그 전에 60년대, 70년대 학번 혹은 대학을 구경 못한 분, 초등학교만 졸업했더라도 노동판에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이젠 좀 더 대중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공감했던 사람들, 그들을 모두 다 같이 우리는 386이라고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니었나. 그래서 저도 지금 47세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이지만 저는 486이라고 불리기보다는 386이라고 불리는 것이 더 맞다고 봐요. 그 시대의 고민, 그 시대에 치열했던 시대적인 인식으로 돌아가고 시대적인 인식을 분명히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뜻이죠. 사브리님, 가다시다님, 내 고향 범일동님, 짱가우리님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386이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1990년대에 90년대 후반이죠. 그 당시에 그 30대, 30대이면서 그 80년대 학번이고 60년대 출생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학생운동을 대중운동으로 이끌어갔던 그 세대가 사회에 진출을 하면서 많은 다양한 활동들을 했었거든요. 예술 쪽에서도 많이 활동을 했었고, 소위 IT 업계에 진출해가지고 그 새로운 창조적인 이야기들을 써갔던 그 세대를 386이라고 불렀었던 건데, 지금 이제 우리 그 안치환의 그래 나는 386이다에 나오는 386은 소위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을 대중운동으로 펼쳐갔던 세대에 대한 추억이 아니겠나. 근데 이제 그들에 대해서 막 언론이나 댓글원이 너무나 비하해대니까, 그래서 마치 386이 죄를 지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한 시대에 마땅히 가야 할 바를 외쳤던 당당한 386이다 라고 노래했던 노래, 그래 나는 386이다, 안치환 씨의 노래 들어봤습니다. 태기맘님, 행복송이님, 망치만세님, 민트빛 향기님, 관악산 단무지님, 표범나비님 감사합니다. 예, 네. 자, 그 다음, 조쭈네니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좀 인트로가 길어야 될 것 같죠? 어제 인트로 못했더라서. 어제, 제가 이제, 아니야, 그 얘기부터 하면 안 돼. 일단 우리 망치부인네 집, 조쭈네니님 감사합니다. 전주 좋은 친구님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 딸이 어제부터 그러니까 그저께부터, 월요일부터 야간 자율학습을 시작했어. 나는 걱정이 태산이었던 거야.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내 스스로가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을 시키면 막 기절했거든요. 너무 싫은데 나는 강제로 뭐 시키는 거 싫어해. 예. 내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손숙 한대수의 그 행복의 나라론가? 그런 노래 프로, 라디오 뉴스 끝나고 하는 프로가 있어.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 공황장애가 뭐냐. 공황장애에 대해서 한대수 씨가 농담 삼아서 공황장애라는 게 그 공항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 비행기 타는 공항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내가 사실 공항을 되게 싫어하거든. 나는 이제 이 그 비행기 타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나는 그래서 제주도를 안 간다고. 내가 그 비행기 타는 게 싫어가지고 제주도 여행도 가기가 싫은 거야.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비행기를 예약을 하면 또 미리 예약해야 되죠. 비행기표는 미리 예약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미리 예약한 시간에 2시간인가 3시간 전에 가서 기다려야 돼. 2시간 전, 최소 2시간 전에 들어가서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비행기 타는 시간은 한 4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왕복 버리는 게 한 6시간 정도 되는 거야.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공항을 내가 되게 싫어해. 근데 이제 그 공황장애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 맞는 것 같냐 하면, 사실 이제 이 공황장애라는 게 뭐냐면 불안 우울증이거든. 불안 우울증이 공황장애로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그 공황을 싫어하는 내 마음하고 그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야. 뭐냐 하면 그 시간을 맞춰야 된다라는 불안함, 시간을 맞춰야 된다는 긴장감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공황장애 증상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싫고, 그리고 이렇게 낯선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불편하고, 그 뭔가 낯선 환경이 굉장히 막 불안해가지고 막 진땀 흘리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래, 이제 그게 그 공황장애 특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긴장감을 싫어하는 거. 긴장감을 견딜 수 없는 거. 근데 내가 볼 때 이 공항, 내가 싫어하는 공항, 그게 긴장감이야. 되게 낯선 환경이고, 그리고 그 공항은 뭐라 그러나, 공항에서 딱 비행기표를 보여주고 들어가는 공간 있잖아요. 비행기표를 보여주고 들어가는 문 안쪽은 중립지대야. 중립국. 그래서 그 안에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 들어간 공항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거기선 반드시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거기 머물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 그게 나는 싫은 거거든. 그래서 이제 공황장애라는 말에 내가 되게 공감을 했어요. 공항을 두려워하는 게 공황장애다. 맞는 것 같다. 막 이러면서 내가 막 웃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고등학교 때 그 야간 자율학습을 하라 그러면 막 쓰러졌어요. 선생님들이 막 조용히 해,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러면서 책상만 자세도 책상만 바라보라 그러고 화장실도 함부로 가지 말라 그러고 학교 수업이 끝났는데 집에도 안 보내주고 그러는 거야. 고등학교 때 너무 놀래가지고 기절해버렸어 내가. 모모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우리 딸이 자율학습을 자기는 안 할 거라고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얘기를 했어. 내가 그랬지. 그래 하지 마. 엄마도 자율학습 하라고 하면 기절했잖아. 절대로 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막 짝짝꿍 야 막 이러고 있었어. 근데 딸이 반장이 됐잖아. 반장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는 야간 자율학습을 안 하겠다는 거야. 내가 그래. 근데 너 반장 아니냐? 그래서 이제 반장은 솔선수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자기의 공약이 소통하고 솔선수범하는 반장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야. 솔선수범에서 모범이 되는 반장이 되겠다. 근데 이제 자기가 공약을 그렇게 해놓고 야간 자율학습을 빠지면 그 친구들한테 공약을 못 지키는 게 된다.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을 이제 하겠다라는 결론을 맺었어. 근데 이제 내가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는데 얘는 그러니까 자기 야간 자율학습 안 하겠다 해서 그렇지. 근데 나 딱 한마디만 한 거야. 엄마가 옛날에 고등학교에 가서 반장이 됐는데 엄마는 자율학습을 하면 막 기절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엄마를 야간 자율학습에서 빼주셨다. 근데 엄마를 야간 자율학습에서 빼준 것 때문에 선생님이 두고두고 다른 주임 선생님들한테 욕을 먹더라. 엄마는 그 부분은 조금 걱정이다. 근데 네가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마라. 그리고 나는 방으로 돌아왔단 말이야. 얘가 곰곰이 앉아갖고 생각을 한 거지. 곰곰이 앉아서 생각을 하더니 이제 엄마 뭐라 그러나 자기 담임 선생님이 자기 때문에 난처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나 봐. 그래서 모범이 되는 반장을 하기 위해서 자기는 야자를 하겠대.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고 2주가 지나서 어제 이제 처음으로 그저께 월요일 날 처음으로 야간 자율학습을 하게 된 거야. 종이어랭이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전에 주일날 얘가 이제 학원을 갔어. 주일날 학원에 무슨 보충이 있다고 무슨 시험을 본다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주일날까지 학원에 가서 시험을 봐야 된다는 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그래, 시험은 잘 봤니? 그러고 물어봤더니, 건드리면 톡하고 터질 것 같은 사춘기. 막 화를 내는 거야. 왜 시험 잘 봤냐고, 왜 물어봤냐고. 나는 불쌍해서 물어본 건데, 얘는 그 시험을 잘 봤냐고 물어보는 게 시험을 잘 보라는 뜻으로 자기가 느낄 수밖에 없지 않냐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래서 엄마가 되게 반성을 했어. 앞으로 그런 거 안 물어볼게. 예, 삼남매맘님, 의정부 조인기님, 희망사랑님 감사합니다. 제가 또 앞으로 일일이 개인 이름 못 불러드려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갖고 이제 월요일날 이제 야간 자율학습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얼마나 안 됐어. 그래갖고 이제 내가 딸한테 문자를 보냈지. 딸 힘들지? 그러면서 오늘부터 야간 자율학습 할 건데 힘들지 않니? 그리고 문자를 보냈어. 그랬더니 졸립대. 그러니까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7시에 학교를 가고,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문자를 보낸 시간이 5시 반쯤이었으니까 거의 일어난 지 11시간 반이 지난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야. 얼마나 불쌍해. 그리고 내가 너무 불쌍한 마음에 딸 힘들지? 그리고 문자를 보냈더니 졸려 이렇게 왔어. 그래서 내가 정성껏 답장을 보낸 거야. 선생님한테 안 들키게 턱 밑에다가 팔을 고이고 안 들키게 푹 자라고. 내 딴에는 이게 선생님들이 보통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기 때문에 일일이 한 사람씩 못 본다. 그러니까 머리를 내리고 어깨에 턱을 고이고 푹 자라. 그렇게 이제 문자를 보낸 거야.
그랬더니 우리 딸이 어머니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 그래서 왜? 그랬지. 그랬더니 크크크 그래. 그래서 내가 빨리 와 그랬지. 빨리 와 그러고서 이제 문자를 보냈더니 어머니 주무세요. 주무시라 그랬던가?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우리 딸이 비웃으면서 끝냈어. 그 다음 이제 어저께는 10시가 딱 되자마자 그 10시 1분에 문자를 보냈지. 딸 끝났어? 아빠 만났어?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보낸 거야. 그랬더니만 이제 우리 딸이 어저께 와가지고 야자가 너무 재밌다는 거야. 야자가 여기는 7시 반 정도에는 들어가야 되나 봐요. 7시 40분경에 저기 등교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딸이 자기는 야간 자율학습이 너무 재밌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뭐? 그래서 너 정상이니? 그랬더니 그 애들도 조용하고 자기는 혼자 집에서 공부할 때 그때도 집중이 잘 됐지만 다른 친구들이 옆에서 공부를 하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친구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갖고 공부가 너무 잘 됐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는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만하라고. 근데 자기는 1시간쯤 공부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이럴 때 1시간쯤 더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된대. 결국 잘하고 내가 막 잘하고 그랬어. 근데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실 이제 부모들은 애들이 너무 안 됐고 불쌍하니까 공부 열심히 해 힘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애들은 그걸 뭐라고 느끼냐면 너 공부 열심히 안 해갖고 성적 안 나오면 너 혼날 줄 알아?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애들은. 그러니까 내가 그냥 너무 불쌍해갖고 시험은 어떻게 봤어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주일날 학원 가가지고 시험 보고 온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잘 봤냐고 물어봤다고 막 신경질을 내더니 아예 공부에 대해서 묻지를 않았더니 아예 공부에 대해서 물어보지를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푹 자라. 그리고 뭐 학교 끝난 야간 자율학습 공부 열심히 했니? 잘했니? 이런 것도 안 물어보고 아빠 만났니? 빨리 와 그랬더니 얘는 이제 그게 좋은 거야. 엄마가 그렇게 해준 거.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해라 라고 한 게 아니라 안 들키게 잘 자라.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 시간 끝난 다음에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니라고 묻지 않고 아빠 만났니? 빨리 와 라고 얘기해 주는 거에 애가 자유로움을 느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야간 자율학습이 재밌다고 느끼는 거지. 엄마한테 문자를 한 번 더 받으니까 학교 끝난 다음에 또 야간 자율학습 끝난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딸이 돌아왔어. 딸이 돌아와가지고 자기는 너무 오늘 끔찍한 얘기를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긴데 했더니 자기 이제 요즘에 우리 신랑이 매일 애를 아침에 등교시키고 그러니까 새벽에 원래는 이제 보통 6시에 일어나서 우리 일정이 시작이 됐는데 딸이 이제 그렇게 고등학교에 간 다음부터는 5시 반에 일어나서 밥을 해. 5시 반에 일어나서 딸의 아침을 챙겨 먹이고 그 다음에 딸이 씻고 나오면 학교까지 또 태워다 주는 거야. 그리고 밤에 끝나면 데리고 오고. 그냥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도 지네 아빠한테 아빠 요즘에 내가 고등학교 간 다음에 매일 일찍 일어나서 밥하고 등하교 시키느라고 아빠 힘들지? 그랬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우리 신랑이 자기도 나한테 힘들다 그랬거든 분명. 그런데 하나도 안 힘들다고 딸이 그렇게 얘기해줬기 때문에 하나도 안 힘든 거지 이제. 그리고 아니야 아빠 하나도 안 힘들어. 아빠는 네가 시집간 다음에도 언제든지 너 출퇴근 시킬 거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딸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한테 아빠가 뭐 오버한다시고 나한테 잃는 거야. 근데 내가 당연히 그래야지. 그랬더니만 엄마가 더해 막 그래. 근데 막 그게 왜? 이러면서 우리가 막 놀렸어요. 근데 아빠가 진심이라고. 당연한 거 아니야? 결혼한 다음에도 우리가 늘 널 출퇴근 시킬 거야. 이러면서 딸한테 이제 막 겁을 줬는데, 그러니까 애가 다행인 것은 우리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억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를 감사히 여기는 거. 그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애가 이제 지금 물론 굉장히 무서운 사춘기지만 손대면 톡하고 터져버리는 도끼를 품어버리는 사춘기임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에게 고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딸이 무척 감사한데 그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애한테 공부 잘해라 뭐 얼마나 성적이 나왔니 그런 거 묻지 않는 거 공부 열심히 해라 그 성적이 몇 등이 이런 거 묻지 않는 거 그게 애들한테는 더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사실 그 학교에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
말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일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위에 막 그 사장님이 일 열심히 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그냥 사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운 것처럼, 애들은 학교에 간다는 것만으로, 교복을 입는다는 것만으로도 계속해서 이 등수 경쟁을 해야 되는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꼭 우리 부모들까지, 부모 형제까지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러면서 애들을 괴롭힐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막 공부하기 싫다는 애들을 막 괴롭힌다 그래갖고 걔네들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성공한 것, 내가 나름대로 그 딸내미 공부시키는 방법은, 뭐 공부를 시키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지만, 딸이 시키지 않아도 공부라는 이유는 공부하라는 소리를 절대 안 하는 거. 공부하라는 얘기를 절대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오로지 아이의 심기, 그러니까 애한테 계속 내가 널 걱정하고 있다, 사랑한다, 요 표현만 계속 해주는 거. 그게 아이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할 일을 찾아 하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애가 진짜로요, 학교 시험이라든가 뭐 학교 생활에 대해서 지가 알아서 다 해. 엄마한테 물어보면, 잘 안 가르쳐주고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망치 부인님한테서 참다운 인생이 뭔지 알게 됐고 그렇게 못 살아오는 것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셨네요. 아유, 뭐 또 그렇게까지. 평소 망치 부인님 방송을 자주 눈팅하던 21세 남자입니다. 5일 뒤면 군대를 가게 되는데 집안에 급히 돈이 필요하게 되어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미필에 만 19세라 힘들었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이리 문자를 보냅니다. 나한테 지금 돈 빌려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거야? 그 일단 님에 대해서 내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 그렇게 돈이 필요한 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그죠? 예. 별하별 전화가 다 와요. 별하별 문자도 다 오고. 예. 네. 에휴, 군대를 가야 되는데 집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마음이 아프죠. 우리 조카도 그랬어. 예, 쥐바가 닭먹어님, 느림보 거북장님, 감사합니다. 네. 내가 돈 많아 보이나 봐. 이거 11년 된 신랑의 티셔츠야. 예,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갔던 행동. 2억에서 한 10년 동안 4천만 원 갚았어요. 1억 6천 남았어. 자, 어제 이제 민주주의 국민행동을 갔어. 그 민주주의 국민행동의 약자를 아시는 분? 예. 민주주의 국민행동의 약자는 뭘까요? 예. 민주행동. 예. 민주주의 국민행동의 약자는 민주행동이야, 민주행동. 뭐 국민행동이 아니라 민주행동이라고 불러야 된다. 예. 예, 다 같이 뭐라고요? 민주주의 국민행동은 국민행동으로 부르면 안 되고 뭐라고 불러야 된다? 민주행동으로 불러야 된다. 예. 자. 그거 먼저 이제 그 요점 정리. 저기 뭐예요? 민주주의 국민행동의 약자는 민주행동. 예, 그렇게 좀 외워주시고. 사실 이제 망치 부인이 원래 그런데 안 다니잖아. 원래 이렇게 막 무슨 저기 단체 활동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오로지 이제 호롤 단식 게릴라처럼 그 혼자서 다니는 게 망치 부인의 특징이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난 2주 전에, 지금으로부터 2주 전 조중동이 아니죠, 종편과 조선일보와 종편이 망치 부인을 이적단체의 음모론자다 이렇게 지목을 했어요. 거기에 열받아갖고 그래서 이제 이적단체에 가입을 하려고. 내가 어저께 그 민주주의 국민행동이라는 단체에 내가 발기인이야. 그 발기가 아니에요. 예, 게이트맨 정복님, 푸른소리 한길님, 퍼플 스무디님 감사합니다. 왜 날 건드려? 날 건드리지 않으면 나는 그런 단체 절대 가입을 안 해. 나는 절대 그런 단체 가입을 안 하는데 왜 쓸데없이 나한테 시비를 거냔 말이야. 나한테 왜 이적단체 음모론자래.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게 낙인 효과라는 거죠. 낙인 효과. 그 애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데 이걸 불량 청소년이다. 그러면 그 불량 청소년의 길을 가는 거야. 나한테 이적단체 음모론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음모론은 싫어하지만 이적단체에 가입을 한 거지. 예. 근데 나 이제 이적단체 회원이야. 예. 나 이적단체 회원 됐어. 그러면 이적단체가 뭐야?
이적단체. 예. 이적단체라는 게 뭐냐면 적을 이롭게 하는 단체라는 거예요. 예. 적을 이롭게 하는 단체. 그러면 조선일보의 적을 이롭게 하는 단체. 그 조선일보의 적은 누구예요? 국민이잖아요. 그죠? 국민. 박근혜와 조선일보의 적은 국민이야. 왜냐? 이 조선일보하고 박근혜는 재벌 편 만들고 권력 있는 놈들 편 만들잖아. 국민 편 안 들고. 그러면서 막 국민들이 최저임금 올려달라고 그러면 막 무슨 불로소득하는 사람들처럼 막 욕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그 조선일보하고 박근혜 입장에서 이적단체라는 건 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 단체란 뜻이야. 그지? 내 말이 맞지? 망치부인 말이 맞다라고 동의하시는 분 엄지손가락. 망치부인 말이 맞는 것 같다 엄지손가락. 조선일보와 박근혜의 적은 국민이고 이적단체는 국민을 이롭게 하는 단체다. 나 앞으로 망치부인은 이제 그런 이적단체에 열심히 가입해서 활동하기로 했어요. 예. 밥도둑 계장님 감사드리고요. 땡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민주주의 국민행동을 갔는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어저께 보신 분들, 어제 이렇게 쭉 보여드렸는데 거기에 임원용 소장님도 계셨어요. 임원용 소장님도 계시고, 거기 함세웅 신부님, 뭐 김상근 목사님, 그런 분들이요. 사실은 그 김대중 노무현 시대 같은 민주화 시대가 계속됐다면 다큐멘터리에 나올 분들이야. 왜 뭐라 그러나, 그 시절 그 인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과거의 군부 독재들과 독재 정권과 어떻게 맞짱 떴었나. 그분들의 문국주 선생님도 그렇고 그분들의 화려한 그 과거의 무용담을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될 만한 분들이 거기 쭉 앉아 있었던 거예요. 예. 재벌야옹님 감사합니다. 그때 그 사람하고 좀 다른 얘기죠. 예. 그 시절 그러니까 사실 그러잖아요. 박근혜가 역사를 40년 전으로 되돌렸잖아요. 딱 74년으로 돌려놨어. 그러니까 우리도 74년으로 돌아가서 그 시절에 박정희랑 맞짱 떴던 그분들에게 배워야죠. 나는 어제 그 자리가 그런 의미였다고 느껴졌어요. 소위 박정희하고 한파 뜨셨던 분들한테 이 박근혜랑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해서 이 경험적 지혜, 그 선배님들의 경험적 지혜를 오늘 우리가 배워서 그걸 우리 현실에 맞게 접목시키고 적용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될 것 같다. 소위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 과거에 다 레전드 인물이야. 레전드급. 다 전설적인 인물들이 거기 앉아 있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내가 그 박정희를 왜 모르겠어? 다 강퇴당했군요. 내가 블랙 걸라 그랬는데. 내가 이제 어제 느낀 거는 그날 어제 만났던 그 어른들 있잖아요. 어제 만났던 그 어르신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좀 개별적으로 만나서 그때 어떻게 싸우셨나, 그 시절에 어떤 고민들이 있었고 그때 어떻게 싸웠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방송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예, 친절한 택시님 감사합니다. 예,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게 이제 소위 옛날에 그 독재시대 때 싸웠던 분들, 정말 모든 걸 다 내놓고 싸웠던 그분들, 예, 그 시절에 정말 두렵지 않았나. 그리고 정말 그때는 목숨 걸고 싸웠거든요. 예, 너나 잘하세요님도 감사드리고요. 목숨 걸고 싸웠던 그 선배들의 결기, 이거를 정말 우리 후세들이, 이건 무슨 지금 기록도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그분들 살아계실 때 그 전설을 우리가 드러나야 된다. 그 시절에 어떻게들 싸워갔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과거에 막 동학운동 때 싸웠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이제 뭐 3.1운동 때 그 운동을 했던 사람들 그 시절 얘기를 듣고 자란 거 아니야. 그리고 소위 1930, 40년대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그 1919년대에 3.1운동 했던 사람들의 전설을 듣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소위 60, 70년대 반독재 운동을 했던 선배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복원할 필요가 있겠다. 예.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들으면서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이런 거를 찾아내는 것을 우리 시즌 9의 한 아이템으로 하려고. 뭐랄까, 전설의 인물을 만나다. 그러니까 아니면 그냥 망치 부인이 만난 사람. 그래서, 예. 그 망치 부인이 만난 사람 이렇게 해서 전설적인 그 과거의 반독재 투쟁가들을 찾아가서 만나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요.
어제 나는 이제 그걸 하나의 아이템으로 가지고 왔고, 예. 몽실 언니, 사랑님, 구름빵 커피님도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예. 지금 만나러 갑니다. 뭐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러나, 주말에는, 이제 보통 금요일이나 토요일 경에는, 망치부인 시청자의 집은 어디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뭐 꼭 집으로 간다기보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지난번에 어디 경북에서 떡집 하는 분 계셨잖아요? 그 떡집 하시는 분도 한번 찾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창동시장에도 우리 방 팬이 있다라는데, 그래서 우리 방 시청자분들이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시면 제가 놀러 가는,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서 수다 떨고, 가서 이제 그 분이 하시는 분야, 어부면 어부, 농부면 농부, 상인이면 상인, 뭐 이런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삶 속에 녹아있는 정치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망치부인 시청자의 집은 어디인가? 예, 망치부인 어디가? 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게 이제 저의 하나의 계획이고요. 예, 좋은 씨앗대자님, 지게위복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문제는, 사실 이제 그렇게 지방으로 순회를 하려면, 주중보다는 주말이 좀 낫지 않을까. 예, 지게위복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화수목금, 그래가지고, 이 이 정규 시사방송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월요일날은 등산방송, 명산을 찾아서, 이래가지고 이제 월요일날은 등산을 다니면서 모바일 방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정도에는,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시청자를 찾아가는, 매주 찾아가는 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가령 월요일날 비가 왔다. 그러면 이제 월화수목 시사방송을 하고, 금요일날 찾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예. 해발 50m. 왜 이래? 내가 지난번에는 해발 256m까지 올라갔어. 그 해발 50m는 재작년 일이고, 작년에 내가 해발 256m에 가서, 거기 그 도봉산 안내소에서 해놓은 말뚝, 내가 보여줬잖아! 내가 요즘에는 몸이 굉장히 가벼워졌다고. 왜 이래? 해발 500m는 무리야. 내가 이번에 보성에 녹차밭을 갔었어. 보성에 녹차밭을 가가지고 거기 녹차밭 꼭대기에 바다 전망대라고 있더라고. 거기 올라가면서 죽을 뻔했거든.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헬기가 뜨겠지만 이러면서 가다가 죽을 뻔했는데, 거기 정상 높이가 400m더라고. 해발 400m인데 내가 거기 중간중간 거의 이제 저 앞에가 해발 바다 전망대인데, 그 전망대를 보면서 아, 내가 여기서 죽으면 헬기가 뜨겠지만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400m였어. 그래도 내가 400m까지 갔다고. 엄청난 발전이지. 아휴, 세월호가 여당과 국정원의 음모인가요? 누가 그래? 네가 그랬지? 아, 바보는 출입금지. 예, 죄다 없는 나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들을 만나러, 그리고 제가 이제 4월 달에는 정말 이렇게 꽃구경, 예, 망치부인의 팔도 유람, 그래가지고 4월 이 셋째 주에는 이렇게 좀 찢지도 않고 천연 오일링 요법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내 차 레이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한 2박 3일, 예, 한 2박 3일 팔도 유람을 좀 하려고, 예, 그렇게 생각 중에 있어요. 뭐라고? 자, 민주행동 홈페이지 있어요? 예. 꽃구경 방송도 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장기항전으로 가려면 이 스튜디오를 벗어나야 돼. 틈만 나면 스튜디오를 좀 벗어나야 되겠다. 예. 그리고 망치부인 혼자 떠들지 말고, 이제 가능하면 많은 좀 우리 시청자들과 망치부인이 같이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 요게 이제 이 시즌 9의 다양한 구성 중에 하나라는 점, 예,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시즌9의 또 하나 코너로 전화를 받습니다. 예. 전화를 받습니다 코너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이 5시 정도에 끝나게 되면 5시까지 해서 방송을, 5시, 그러니까 4시 반이나 5시까지 해서 방송을 끝내고, 방송 끝난 다음에 3통화 정도의 전화를 받는 거. 그래서 이 전화에서는 제보 전화도 좋고요. 그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억울한 일에 대한 제보 전화도 좋고, 아니면 굉장히 의미 있는 좋은 단체에 괜찮은 활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행사 같은 거. 가령 양평에 무슨 촛불 모임 같은 데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 이런 거. 또, 이런 행사를 홍보하는 전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날 방송에 대해서 망치 부인한테 궁금한 점이 있으면, 궁금한 점을 물어봐도 좋고, 그래서 이제 방송이 끝나면 전화를 받습니다. 요 코너는, 그러니까 이제, 5시부터 5시 반 사이, 그 딱 30분 이내에 해결하는, 예,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옛날에도 이렇게 하려고 그랬다가 내가 말이 너무 많아서 못했어. 이번에는 이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어저께 이제 민주주의 국민행동을 갔는데, 나 너무 미안했어. 유창선 박사님께서, 근데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사전행사에 내가 출연한다는 걸 안 게 월요일인가 그래. 이제 화요일이 식전행사잖아. 그러니까 화요일이 어제가 민주주의 국민행동의 발기인 대회인데, 내가 식전 행사에 가서 뭔가 발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된 게, 그게 월요일 오전이야. 아니, 주일날 저녁이었나? 그러니까 거의 직전에 알게 된 거야. 근데 이제 갔더니, 3명이 30분 동안 얘기를 하라는 거야. 얼마나 내가 당황했겠어. 입을 푸는데 2시간 걸리는데 30분 동안 3명이 얘기를 하라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시간 10분밖에 안 돼. 10분 동안 뭘 얘기하라는 거야. 과연 내가 10분 동안에 말을 다 끝낼 수 있을까.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 그리고 이제 갔잖아. 가가지고 이제 30분 동안 그래도 나는 계속해서 내가 쓸 수 있는 시간 10분이다. 그러니까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전달해야 될 바를 전달해야 된다.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유창선 박사님이 왜 다른 사람이 말하면 박수를 안 치고 망치 부인님이 말하면 박수를 치죠 이러시는 거야. 내가 그 마이크 때문이야 마이크. 그 마이크가 내가 쓴 마이크는 무선 마이크였고 이제 오세현 씨하고 유창선 박사님 쓰신 마이크는 유선 마이크였는데 그 마이크 2개는 소리가 작고 내가 쓰는 무선 마이크만 소리가 컸던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내 소리가 크니까 이제 오신 분들이 다 알아듣고 박수를 쳤는데 유창선 박사님이 왜 다른 사람이 말하면 박수를 안 치고 망치 부인님이 얘기하면 박수를 치죠. 그때 내가 되게 당황했어요. 그랬던가 그런 거야. 소리 차이. 그리고 방송에서의 소리 차이는 보니까 이제 내가 실수를 한 거야. 뭐냐 하면 평상시 우리가 길거리 수다방을 하면 내 목소리만 나가면 되잖아. 내 목소리만 나가면 되니까 마이크를 꽂은 거야. 근데 그 마이크는 대중의 소리를 담을 수 없는 공간의 소리 전체를 담는 게 아니라 일직선으로 내 목소리 하나만 잡는 마이크였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크, 그러니까 아이폰에 연결된 마이크로 들리는 소리가 그렇게 개판인지 내가 몰랐어.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죄송했어요. 다음번에 갈 때는 그렇게 이제 대중적인 공간에 가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담아야 될 때는 마이크를 내가 꽂지 않고 그러고 진행할게요. 어저께 여러분들 볼륨을 조절하시느라고 밤새 고생하셨어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예.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예. 현장에서는 내 마이크만 무선 마이크라 잘 들렸고,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들은 나만 마이크를 아이폰에 연결했기 때문에 잘 들린 거야. 두 분이 목소리가 작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마이크의 문제였다. 예. 나도 모르게 이기적으로 구른 거야. 유창선 박사님과 우리 청년유니온 사무처장님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끝난 다음에 임원영 소장님께서도 수고했다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예, 오늘 멋있었다고? 예, 나 이번영 소장님한테 문자 받았다. 네. 그래서 앞으로 그 조선일보의 적, 국민을 이롭게 하는 이적단체와 열심히 잘 어울려서 예, 그 이적단체 구성원들 한 분 한 분 탐방도 하려고 그분들의 사무실이든 집이든 마당이든 아니면 무슨 공원 같은 데서 만나도 좋고 예, 그래서 이적단체 회원들의 1인 그 탐방 프로그램 일단 약속이 되는 분들 먼저 만나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 나오는 얘기는 5.18 근처에 한 분을 그 굉장히 거기 5.18에 산 증인이 계시대. 그래서 5.18 근처에는 5.18 산 증인을 만나고 4.19에는 4.19에 산 증인을 만나고 예, 그렇게 이 그 이적단체 회원들 한 분 한 분을 탐방하는 시간을 가질 거야. 너네가 나더러 이적단체라 그랬지? 뭐 이적단체에 소속된 뭐 음모론자? 알았어. 니네들이 낙인을 찍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줄게. 니네가 이적단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이적단체 회원 노릇을 할 테니까 잘 봐. 그래서 니네가 옛날에 다 과거에 묻어버린 사람들을 내가 하나하나 다 부활시킬 거야, 내가. 나쁜 놈들아. 자, 이렇게 해서 인트로 끝이야. 이제부터 인트로도 30분 안에 끝낼 거야. 30분 안에 인트로 끝내고,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예, 진행할게요. 먼저, 예. 그럼 우리 민주행동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 예, 어디로 가면 되나요? 여러분 절대 국민행동 이렇게 검색하시면 안 됩니다. 예, 국민행동을 검색하면 괴물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민주행동이라고 검색을 하셔야 돼요. 예, 그 민주행동을 검색하시면 이런 사이트가 떠요. 예, 벌써 홈페이지가 있었구나. 예, 민주행동, 민주주의 국민행동. 그래서 요렇게 이제 뜹니다. 민주주의 국민행동 발기인 모집. 이걸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이 민주주의 국민행동에 그 준비하시는 발기인이 되실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뭐 2.18 범국민대회 대회사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홈페이지가 지금 만들어져 있네요. 예, 여기도 임원영 소장님 보이시죠? 예, 가운데 있는 분이 임원영 소장님이에요. 앉아 계신 분. 네. 그래서 뭐 이제 이런저런 분들의 이야기들이 쭉 지금 올라와 있고요. 네. 요게 이제 민주행동 홈페이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런 데에 들어가서 회원가입하시고, 활동해 주시는데, 일단 발기인은, 10만원을 입금해야 됩니다. 네, 10만원 입금하고, 그리고, 국민행동! 돈 없으면 가입 못해? 예. 근데 왜 이런 장치를 뒀느냐 하면, 이런 거를, 뭐라 그러나, 그냥 아무나 다 와라 그러면 또 누가 제일 먼저 와서 자리 잡겠어. 그 댓글원들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막 회원 로그인 만들어가지고 지네들이 막 또 장악하고 난장을 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 주고 만들어라. 돈 주고 들어와라. 정말 자기가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내가 정말 돈 내고 활동하겠다. 그런 사람들만 들어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 민주행동 가입하고 싶다 하셔야 돼요. 국민행동 그러면 안 되시고 민주행동이라고 불러야 돼요. 자,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뭐다? 민주행동. 예. 민주주의 국민행동의 약칭은 국민행동이 아니라 민주행동이에요. 절대로 이 민주주의 국민행동을 국민모임이라거나 국민행동으로 부르시면 안 돼요. 예. 자, 네이버에서 민주행동 검색해 보시면 들어가실 수가 있다는 거. 예. 범위가 너무 뭐가 범위가 좁아요? 10만원 내고 가입하라는 게 범위가 좁은 거야? 아니야. 일단 발기인이라는 거는 정말 내가 이 조직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굉장히 그 회비를 높게 책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 어느 정도 틀거리가 잡히면 뭐 한 10,000원 정도만 내도 가입할 때가 오겠지. 예. 예, 민주행동으로 들어가서 회원가입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돈으로 걸러지나 노파심에. 아니 생각해봐요. 댓글원을 투입하기 위해서 지네들이 여론조작을 하려면 적어도 아이디 100개는 있어야 돼. 그럼 100개의 아이디를 10만원씩 주고 사는 거야. 그러면은 적어도 1억이잖아. 그니까 그렇게 내라 그래. 100개, 1000만원이구나. 적어도 1000만원을 내야 아이디 100개 사는 거 아니야? 그니까 지네들 돈 많이 내라고 그래. 그래서, 예. 그렇게 가입하고 싶으면 돈 내고 가입해라. 예, 이런 거죠. 예.
아, 잠깐만요. 제가 지금 31일 날 인터뷰 약속을 잡고 있는데, 예. 잠깐만요. 자, 예. 됐고요. 예, 한 번만. 발기인은 내가 정말 먼저 시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책임감을 가져야 돼.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 뭐 아무나 여러분들이 지금 막 억지로 그렇게 가입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거 억지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이게 좀 자리를 잡고 대중적으로 모집할 때, 그때 이제 뭐 회비를 10,000원 정도만 내도 된다. 그럼 그때 가입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 국민행동, 어제 이제 난 좀 걱정된 게, 그런 운동 조직이 만나면 되게 길어지거든.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 분들이라서, 옛날에도 한가닥 하신 분들이야. 막 이 책에 기록된 인물들, 그런 분들인데, 예. 이제 그런 분들이 마이크를 잡으면 오래 간단 말이야. 내가 그래갖고 이제 이 행사가 길어질까봐 걱정했는데 어저께 일찍 끝났어. 되게 일찍 끝난 거예요. 7시 한 반 정도에 8시 반 정도에 끝났죠? 7시가 본행사였으니까 그 7시 본행사부터 한 8시 15분인가 끝났더만. 예. 예, 8시 한 20분 정도에 다 끝났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엄청난 속도로 빨리빨리 진행이 된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때,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때, 가슴이 정말 이렇게 뜨거워지는 느낌.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님을 위한 행진곡을 그 자리에서 부르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평상시의 느낌하고 좀 다른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게, 빨치산 노래 개소리죠, 그거. 광주항쟁을 배경으로 해서 어떤 뮤지컬을 만들고 그 뮤지컬에 삽입됐던 곡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빨갱이 군가였다는 등 개소리를 막 했었던 거 아니야. 근데 님을 위한 행진곡을 그 자리에서 부르는데, 울컥하더라고.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예. 그래서, 네네네. 그리고 그쵸. 모래 영상이 참 마지막에 굉장히 막 가슴에 진한, 뭔가 이렇게, 거기서 울컥했던 것 같아. 그 모래 영상을 보고 울컥했고, 그래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좀 남다르게 느껴졌던, 예, 그런 어제 행사였다라는 거.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인트로를 마무리하고,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민주주의 국민행동, 민주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정말 큰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해가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예, 첫 번째 이야기. 그러고 보니까 또 인트로 또 하나 빼먹었네. 어떡하지? 오늘 인트로 빨리 끝내려고 막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우리 방 시청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예. 선물을 주셨는데, 이런 가방을 주신 거야. 이 가방이 뭐냐면, 안에 이렇게 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가방이에요. 예.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어. 예. 그래가지고 이게,
애들 뭐라 그러냐, 왜 그 유모차 있잖아요. 우리 그 조카 손주 주시라고. 예. 조카 손주 주라고 해서 나는 이게 왜 있나 했더니 왜 그 유모차에 손잡이 있잖아. 손잡이에다 이렇게 걸어놓는 그런 가방인 거야. 예. 근데 저는 사실 이거를 제가 지금 쓰고 있어요, 하나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되게 짐이 많거든. 짐이 많은데 여기에다가 칸칸이 이제 그 내가 여행을 다니고 이럴 때 쓰는 물건들을 쭉 넣어가지고 요것만 싹 빼가지고 가방만 옮기면 돼. 겉가방만 옮겨가지고 쓰면 되게 편한데 이게 원래는 기저귀 가방으로 된 거래. 근데 요거 특허낸 가방이래요. 예. 이 특허낸 가방인데 이거 그래서 나는 이건 난 누가 만들어준 줄 알았더니 이걸 파는 데가 있더만. 예. 이게 이제 더 데코 이너백? 예. 더 데코 이너백이라는 이 홈쇼핑을 운영하시는 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이 운영하시냐, 아니라 자녀들이 운영하시나 봐요. 예. 그러니까 유모차에 걸쳐서 이렇게 쓰면 좋은 것 같아요. 예. 이게 근데 좀 비싼 것 같은데? 더 데코 이너백이라는 건데, 제가 지금 저거 한 1년 가까이 쓰고 있는데요. 굉장히 괜찮아요. 진짜야. 그러니까 용도별로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나의, 뭐라 그러나, 충전하는 전선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운전할 때 쓰는 선글라스, 그 다음에 뭐 아이폰, 이어폰, 그 다음에 뭐 무류지, 그리고 여기 필기도구,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마시는 차, 그 다음에 안경집, 그리고 뭐, 그 밖에 이제 잡소품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내가 지갑을 넣어갖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넣기에 굉장히 괜찮은 가방이야. 이거를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하다는, 예. 선물, 아니야, 똑같은 사이즈예요. 똑같은 사이즈. 짐을 넣으면 이렇게 똑같은 사이즈. 똑같은 사이즈인데 더 커 보이는 거야. 예. 좀, 이게 몇만 원 되더라고. 그러니까 난 그렇게 비싼 가방을 써본 적이 없어서. 근데 한번 써보면은요, 굉장히 좋아. 예. 작은 사이즈도 있어요. 근데 이거 알고 쓰는 사람이 많더만. 예. 이거 알고 쓰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예.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우리 조카, 동생, 우리 박 PD 엄마, 이거는 우리 선우님 거야. 막 가지러 오고 그러면 안 돼. 이거 선우님 기저귀 가방이야. 알았지? 우리 조카가, 우리 동생이 사실은 이 내 가방을 보고 막 탐을 내면서 우리 언니하고 동생이 이 가방을 너무 탐을 내는 거야. 난 솔직히 이렇게 비싼지 모르고. 그리고 난 우리 시청자 만들어준 줄 알았거든. 얘 파는 가방이더라고. 이것도 내가, 내 방송에 뭘 받았다는 얘기를 못해. 그리고 이제 무슨 내가 방송에서 보여준 책들 있잖아요. 우리 집에 하나도 없어. 내가 이 책을 읽어봤는데 참 좋더라. 그렇게 얘기하면 다음 달 갖고 우리 동생 훔쳐가 버려. 그리고 특히 막 풀꽃 그 자수책 있잖아요. 그 책을 보고 내가 너무나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봤단 말이야. 냉큼 그걸 가져간 거야, 우리 동생이. 내가 여기서 좋은 책이라고 얘기한 건 죄 집어갔어. 우리 집에서 가져간 책으로 서재를 꾸미겠다는 야심에. 이걸 가방을 보여주고 주신 분의 성의 때문에 보여드리면서 이게 또 우리 박 PD 어머니가 훔치러 올까봐 내가 걱정이 태산이에요. 자수. 내 우리 책 이름 좀 찾아봐 주세요. 그것도 우리 팬이 책에 관련된 분이야. 풀꽃하고 자수. 잠깐만, 이거를 풀꽃과 자수 검색하면 나오나? 야생화 자수 시가 되다. 야생화 자수 시가 되다. 그런 책이에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 중에 제주꾼들이 많아서 야생화 자수 시가 되다. 이 책이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동생이 냉큼 집어갔어. 예. 이 책 내용이요. 이 겉표지는 내가 볼 때 별로 안 이뻐. 무슨 그냥 잡지책처럼 나왔어. 근데 안을 들여다보면 나태주 시인의 그 시와 나태주 시인의 시와 그 안에 있는 자수가 어우러져 가지고요. 정말 힐링이 되는 책이야. 그 책 보신 분. 책 진짜 괜찮죠? 정말 어쩌면 그 자수하고 시가 그렇게 어울리는지, 그 전시회를 못 간 게 내가 진짜 두고두고 한이 된다니까? 이 책, 그래서 내가 우리 동생한테 그 책을 돌려달라 했더니, 나더러, 팬한테 도로 받으래. 그래서 내가 돈 주고 사야지! 그리고 아직까지 못 샀어. 알았어요? 예, 내가 돈 주고 사갖고 우리 언니도 지금 저 책을 달라고 막 그러는데, 내가 돈 주고 사서 우리 언니에게도 한 권 선물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트로는 다 끝내고, 아니, 근데 진짜 저 책 괜찮아요. 뭐라 그러나, 여러분들께 굉장히 요즘에, 사실 우리가 대부분 요즘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요.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어. 불안증에 막 시달리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막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 그런데 그 나아지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질까봐 계속 걱정이 되는 거야. 우리 현대인들의 불안의 근본은 원인은 어디 있냐면, 지금 상황은 나빠. 그런데 이게 지금 전혀 노력을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아지지 않아. 그런데 두려움의 끝은 뭐냐면, 이대로 영원히 가거나 이거보다 더 나빠질까봐. 그 불안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더 나빠질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공포가, 그게 우리들의 삶을 너무나 괴롭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이번에 느꼈던 그런 증상들을요, 호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심장이 제대로 잘 안 뛰고, 그리고 막 이렇게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그리고 막 구토증도 느끼고, 굉장히 힘든 거야. 그게 뭐냐면 극도의 불안 공포 때문에. 이 불안이라는 건 지금보다 더 나빠질까봐. 불안함. 그리고 이렇게 나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공포. 그게 이제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고통의 근원이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시사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배경이 뭐냐? 그리고 그런 배경과 원인을 찾아서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뭔가 희망이 있어야 돼. 그리고 뭔가 이게 마음이 소프트해지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거기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지금은 너무나 이 공포로 굳어버리고 갈라지고 곧 가루가 돼버릴 것 같은 상황이라고,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 망치부인 방송에서 이 인트로와 그 다음에 뭐 좋은 책이 있으면 책도 읽고, 어저께 내가 노래 가사도 읽어줬잖아. 어젠가 그젠가. 이게 다 이제 하나 이 끔찍한 뉴스들로 들어가기 위한 마음을 소프트하게 만드는 작업이야. 이런 걸 안 하면 이 시사 문제만 보는 사람은요 6개월을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의 팬들이, 내가 사실 방송한 지 9년이 됐기 때문에, 9년째이기 때문에 우리 방 팬들 중에 7년 8년 된 분들 많아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그냥 늘 틀어놓고 그냥 인트로부터 그냥 듣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막 같이 울 때 울고 웃을 때 웃고 그러면서 여유를 가지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7년 8년 팬이야. 근데 막 처음에 망치부인은 너무 대단해요. 뭐 잔다르크예요. 이 시대의 유관순이에요. 그래놓고 6개월을 못 가더라고. 아우, 이제 인트로 그만하고 뉴스 좀 하자고. 그런 사람들이 6개월을 못 가. 왜냐하면 계속해서 뉴스만 듣다 보면 미치거든.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참고 볼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러면 이제 도망가 버려. 맨 도망갔다가 또 한참 지나고 사고 터지면 망치 부인님 이러고 또 삐적삐적 들어와. 꼴보기 싫어 죽겠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독일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예, 독일 이야기. 어저께 이제 독일 우리 민주행동
그 발족식 하고 있는데 독일 항공기가 떨어졌다고, 독일 항공기가 추락해서 전원 사망했을 것이다. 그 뉴스가 속보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막 채팅창에다가도 존나 열심히 쓰고 앉아있더라고. 그저 우리나라 비행기라고 개뻥을 치더만 독일 비행기였어. 근데 내가 어저께 돌아오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 이 독일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거를 나는 저가항공인지 몰랐어. 독일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걸 알았는데, 그러니까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걸 알았는데 어느 나라 비행기인지도 모르고, 근데 내가 어저께 돌아오는 차 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결국은 비정규직 문제다. 어제 들으신 분, 내가 어저께 모바일로 돌아오면서 이번 비행기 추락 문제, 이거 결국은 임금을 아끼려는 임금을 아끼려는 항공사의 이기심, 그게 원인이다. 비정규직 문제가 이거 배경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네, 들으신 분 계시죠? 오늘 확인해 보니까 이게 저가항공이야. 독일 저가항공인데, 이게 저가항공이라는 시스템이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특히 잘 사는 나라들의 저가항공기가 다 있어. 근데 이 저가항공기들이 왜 저가항공이냐? 한마디로 놀러는 가고 싶은데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니까 싸게 타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그 항공이야. 그러면 이런 저가항공은 기본적으로 비행기가 낡았어요. 비행기가 중고 비행기야. 대형 항공사에서 쓰고 팔아버린 중고 비행기를 사다가 다른 서비스를 일체 안 해. 뭐 기내식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도 없고, 그리고 기내 서비스도 없는,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음료수도 사서 마셔야 되는 그런 서비스가 저가항공이야. 근데 이런 저가항공사들의 문제가 뭐냐면 비행기가 기본적으로 낡았다는 거고, 이 항공 요금을 낮추기 위해서 인건비를 낮추는 거야. 그러면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그 안에서 승무원들도 약간 좀 자격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을 쓰기도 하고, 근데 승무원들은 그래도 내가 비슷하다고 쳐. 누가 문제냐? 정비 인력이 문제인 거야. 정비 인력이. 뭐냐면, 실제로요, 그 승무원들보다, 원래 옛날에는 승무원보다 항공기 정비하는 사람들이 월급이 높았어요. 나는 정확히 그렇게 알고 있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항공기 정비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승무원들보다 연봉이 높았어. 지금도 그러죠? 그게 정상이야. 왜냐하면 이 항공기는 나사 하나로 수백 명이 죽기 때문에, 그만큼 정비 인력은 굉장히 많은 연봉을 주고 대신 아주 빈틈없이 움직여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도 그래요. 당연히 그래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근무 연한이 올라가는 사람은 연봉이 그만큼 높은 거야. 경험이 많고 근무를 오래 한 사람은 연봉이 높아. 그러니까 이런 저가항공사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쓸 수 있냐? 못 쓴다는 거지. 그렇게 실력 있는, 그리고 이렇게 좀 경험이 많은 비싼 정비 인력을 못 쓴다는 거야. 당연히 그렇겠지. 그런데 실제로 저가항공사에서 타는 비행기들은 다 중고야. 그러면 중고 비행기는 고장이 더 많이 나. 그지? 그러니까 고장이 더 많이 나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실력자를 써야 되는 거야. 더 돈을 많이 주고. 또 누구세요? 자, 죄송합니다. 오늘 좀 길었죠? 정말 죄송해요. 하던 얘기 마저 하면,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가 항공들이 항공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저가 항공들은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한다? 중고 비행기를 갖고 한다. 근데 중고 비행기도 이게 어제 떨어진 게 25년? 그죠? 25년인가 된 비행기야. 25년인가 20년 이상 된 중고 비행기를 사다가 운행을 한 거라고. 근데 이제 이런 저가 항공사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임금을 낮춰서 비행기 값을 낮추는 거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비 인력도 사실은 이게 중고 비행기니까
정말 제일 비싼 사람이 전문가적으로 와서 그리고 이거는 정비가 아니라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중고 비행기들은. 근데 이런 저가항공사들은 비용을 아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임금을 낮춰야 되고, 그러니까 정비 인력도 정말 경험이 많은 고액 연봉자를 쓰기보다는 경험이 적은 막 이쪽 분야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을 저가로 저임금으로 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비행기 추락 사고가요, 몇 년에 한 번 있었어요. 우리가 80년대에는 비행기 추락 사고가 거의 뭐 몇 년에 한 번 꼴이었어. 10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비행기 사고가 있었다라면, 근래에는 어때요? 이게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비행기 사고가 수시로 일어나잖아. 그죠? 비행기 사고가 수시로 일어나는 이유들이 뭐냐? 결국은 이게 신자유주의 분위기 속에서 항공사들이 임금을 낮추는,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정비 인력들에 대한 비용도 낮추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고들이 터지는 거야. 결국은 이번 독일 비행기에서 이 목숨을 잃은 150명은 살해당한 거예요. 뭐에 살해당했어? 돈에 살해당한 거야. 그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이 기업들이 이 욕심을 내고, 그 막 저가항공이라고 안전한 비행기를 더 싸게 타세요, 뭐 이러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결국 그 사람들의 목숨을 뺏은 거 아니에요? 이게 앞으로 이런 비행기 사고가 앞으로 더 늘어날 거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독일 비행기 사고하고요, 세월호는 닮은 꼴이에요. 독일 비행기 사고하고 세월호 사건하고 닮은 꼴이라고. 이게 다른 사건이 아니야. 하늘에서 떨어진 독일 비행기나 물에 빠진 세월호 사건이나 연관된 거예요. 왜냐? 세월호도 마찬가지잖아. 원래 일본에서 20년 만에 폐선돼야 되는데 18년 운행하고 2년 남겨놓은 걸 팔아먹은 거야.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사다가 그것도 막 불법으로 증축을 해가지고 불량으로 증축을 해서 그걸 운행하다가 죽은 거잖아. 중고배야. 그 다음에 그 세월호를 운행했던 승무원들, 이 정비 인력들, 이런 사람들 비용을 낮추겠다고 다 계약직이었잖아. 계약직이거나 아니면 아예 계약도 안 한 사람들이거나, 그런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그 고장난 배, 그리고 고장난 배를 운행했던 조타수도 그런 큰 배를 운행해 본 적이 없고, 항해사도 큰 배를 운행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태워서 보낸 거야.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기업이 돈 벌기 위해서 비용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배 승무원들은 소위 원래 월급이 높아야 돼. 고액 연봉자여야 돼. 왜? 사고가 났을 때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위험수당을 굉장히 많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안 하잖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아무나 배 태워서 보냈다가 사고가 터진 거예요. 세월호 사건하고 독일의 저가항공기 이 추락은 전혀 별개의 사고가 아니라, 이게 같은 원인에서 돈이라는, 이 신자유주의의 돈이라는 악마가 저지른 같은 사고이다. 라고. 닮았지만 같은 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겠어요? 같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 돼? 같은 사고라는 개념이 배경이, 원인이 같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면 나가. 그 다음에 세월호 문제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하자면, 사실 이제 세월호가 다음 달이면 1년이에요. 다음 달이면 1년인데 우리는 그동안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해결한 게 있느냐? 우리가 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해결한 거 있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연안 여객선들 전부 다 보트가 운행될까요? 지금 구명정이 제대로 가동되나요? 우리 요즘에 연안 여객선들의 승객들이 타면 어디로 대피하라는 거, 그거 제대로 알려주나요? 연안 여객선에 타는 승무원들은 승객들의 탈출 매뉴얼을 외우고 있나요? 지금도 세월호들이 이 대한민국의 여객선을 다 운행하고 있어. 세월호 사건은 한 번 나고 끝난 사건이 아니라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사건이야. 여전히 배를 타야만 살 수 있는 이 호남 지역에 있는 그 도민들, 도서 지역 주민들, 그 국민들을 위한 안전 조치 없이 지금도 배가 운행이 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배 타고 놀러 갔다가 뒤진 애들, 교통사고로 뒤진 애들 그걸 왜 국가에서 왜 물어주냐, 이런 개소리 하고 있지. 수학여행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우리 조카가 수학여행 가야 돼. 수학여행 빠지면 무단결석이야. 놀러 간 게 아니라 학교에서 강제로 가야 되는 거야.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애들도 무단결석 된다니까?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애들은 학교에 와서 보충 수업 비슷한 걸 해야 돼. 그래서 이 수학여행은 수업의 연장이라고. 그 다음, 그 애들, 죽은 애들하고 살아있는 애들의 차이가 뭐예요? 지금 그 2학년 중에 생존자가 있어. 생존한 애들은 어떤 애들이야?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는데 가만히 안 있은 애들만 살아남았어. 이번에 죽은 250명은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들의 말을 믿고 가만히 있다가 죽은 애들이야. 가라니까 가고, 배 타고 가라니까 배를 탔고, 가만히 있으라니까 가만히 있다 죽었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 사람들이 정부 기관하고도 연관된 사람들인데, 정부에서 전혀 그들을 감시 안 했다는 걸 우리는 몰랐는데, 그게 애들 탓이냐? 그게 애들 탓이야?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가만히 있다 죽었는데! 씨발, 진짜. 어디서 그 놀러 갔다 죽었다는 얘기가 나와? 자식을 교통사고로 잃어도, 지 자식이 차로 뛰어들어서 교통사고로 자식이 죽어도요, 그 부모가 그걸 잊지를 못해요. 교통사고 왜 일어나는 거야? 애가 길로 뛰어들어서 죽은 거야. 아니면 걔 길 건너고 있는데 위에 차가 내려와서. 그 부모는 그 상황에 자기 자식이 잘못했지만 그 아이를 잃었다라는 걸 잊지를 못해. 그런데 그 배에 탄 애들 잘못이야? 걔네가 뭘 잘못했어? 250명의 학생이 뭘 잘못했는데, 뭘 얼마나 잘못해서 죽기까지 해야 되냐고. 근데 잊으라고? 이 씨발 진짜 아주 손가락들 다 분질러 버려야 돼. 이제 그만 세월호 얘기하라는 것들 다 진짜 죽여버려야 돼 진짜. 어쨌거나 첫 번째 이야기는 독일의 저가항공 에어버스, 이 에어버스 추락사고의 원인은 하나다. 세월호 사건의 원인도 그 범인이고 독일 저가항공 사건의 범인도 하나다. 돈이다. 이기심,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이 돈의 욕심이 결국 수백 명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간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반성하고 있지 못하다. 라는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다음 이야기는 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세월호 이야기 좀 보고 갑시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예 그 세월호 이야기 먼저 보면, 도대체 이 세월호에 대해서 뭐 이 특별조사 특위가 만들어졌는데 저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4.16 세월호 참사 일주기가 되는 4월 10일 이전에 특조위 안이 존중되는 수준에서 조직과 예산이 결정되고 인적 물적 자원이 완비된 상태에서 특조위가 제대로 출범하기 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이미 언론 및 기타 여러 방법을 통해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 여부에서 늦어지고 있고 또 특조위안을 상당 부분 실패시킨 즉 조직과 예산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입법 예고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전 거듭 요청합니다. 특조위의 시행령안은 단 하나입니다. 특조위의 직제 시행령안 예산을 존중해 주십시오. 특히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해당 국가로 이어지는 특별법상 특별조사 업무체계, 사무처 국가의 사무체계, 체제, 직원 정원과 민간인 채용 비율 등을 존중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 외에 어떤 별도 시행령안도 정부가 검토할 권한이 없으며 이는 독립군 특조위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17일 특조위는 단일안을 정부 측에 송부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까지 아무런 공식 답변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동안 정부와 비공식적으로 의사를 전달한 것은 있으나 이것은 우리의 안을 충실히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시행령 안에 대해 정부와 협상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조위가 구성된 이상 독립된 정부 기구로서 마땅히 특조위 시행령안이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무에서 다뤄야 하는 지난 2월 17일 특조위가 제출안이 유일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17일경 특조위 설립 준비를 시작한 지도 벌써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특조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흔드는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준비가 중단되고 지연된 계기는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였던 김재원 의원이 1월 16일자 세금도둑 발언이었습니다. 이 말은 특조위 설립 준비단의 공식 안도 아닌 것을 잘못 인용하여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내부 조사 결과 이 문서는 해수 파견 공문을 통해 가공된 것이었으나 특조위 준비단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보도자료를 통해 원칙적인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자칫 정쟁에 휘말림으로써 정책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지난 3월 20일 금요일 날 특조위 내부 자료가 다시금 부당하게 유출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특조위 실무지원단 공무원이 청와대, 중요한 얘기 나오고 있어 지금. 해양수산부, 경찰 등에 우리의 업무 내용을 이메일로 보낸 것입니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조위는 업무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특별법 제4조에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례들은 특조위 출범을 늦추고 중립성을 훼손하며 조직과 예산을 축소하여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하게 하려는 방해 공작들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저는 위원장으로서 참고 인내하며 제대로 일하게 될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저는 한계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부 여당이 마지막으로 요청합니다. 특조위가 제대로 특별조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일정 물적 준비, 조직과 예산을 갖추고 출범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특조위는 그런 4차례 전체 간담을 통하여 조직과 예산을 축소하여 왔습니다. 특히 어려워진 국내 경제 상황을 등 감안하여 사업비는 무려 38%나 축소하였습니다. 더 이상 축소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정말로 정부 여당이 특조위의 조직과 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시행을 입법한다면 저는 위원장으로서 중대 결단을 하고 국민 여론에 호소하며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불행한 상황이 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대통령께 면담을 요청합니다. 지난 3월 5일 상임위원들은 국무총리로부터 임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순방 중에 이루어진 것이라 아직까지 대통령을 뵙지 못하였습니다. 혹시라도 현재 같은 상황이 소통의 부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동안 특조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대통령께도 알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특조위가 스스로 조직과 예산을 정리하여 제출한 만큼 그대로 존중해달라고 면담시 요청하겠습니다. 특조위원장은 지금 뭔 말인지 모르지 지금. 정상적인 출범을 할 수 있을 줄 판가름하는 위기 상황이며 중차에 대한 결단의 순간이라고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침해한 일련의 과정들이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번 만남을 통해 특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고 향후 출범한 특조위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이
이 세월호 특별위원장, 이 세월호 특별위원장이 뽑히는 과정, 이 사람이 될 때도 되게 말이 많았잖아. 그죠? 지금 이 세월호 특별위원장, 이 특위위원장으로 부당하다는 둥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이야. 그지? 정부 여당, 이 사람 맞죠? 정부 여당 쪽의 입장을 더 반영할 거라고 그러면서 되게 비판 많이 받았던 사람이야. 한마디로 박근혜 측 사람이라고. 박근혜 측 사람이 특위위원장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 특위위원장이, 그러니까 이게 세월호 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게 들어봤죠?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게 뭐야?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든다는 법이야.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게. 그래서 이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든 거야. 세월호 특별위원회를 법에 따라. 근데 이제 그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정부 여당 쪽 사람을 심어 놓은 거야. 저 이석태라는 사람, 지금 저 웅얼웅얼 한 사람이 정부 여당하고 친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화가 난 거야. 누구 때문에? 청와대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세월호 특별위원장 폭발, 청와대 방해 공작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른바 우리가 방금 본 게 뉴스타파 영상이었어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측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을 이례적으로 직접 비판하고 나섰다. 그쪽 사람이라고. 예. 위원장은 아니고 사무처장이 여당 추천 인사였다. 그럼 위원장은? 저 위원장도 될 때 말이 많지 않았어요? 저 위원장도 말이 많았었어. 그 당시에 뭐 못마땅하다, 못 믿겠다, 뭐 말이 많았던 사람들인데, 근데 하여튼 그 위원장이 화가 났다고. 그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자체를 껄끄럽게 여겨온 정부 여당 내 기류로 인해 쌓여온 앙금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새누리당,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 독립성을 훼손하지 말라며 직격탄을 쏘았다. 그는 위원장은 야당 추천 인사야? 그 위원장은 우리 쪽 사람이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화를 낸 거였구나. 그리고 이제 지금 내부에서 특별위원회 내부에서 문건 빼돌린 게 여당 쪽이었나 보지?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바로 잡을게요. 이 위원장은 우리 쪽 야권에서 한 사람이 맞대요. 그러니까 이제 더 화를 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사람이 화를 낸 이유가 뭐냐? 집중해 주세요. 화를 낸 이유가 뭔지 한번 집중해 주세요. 청와대, 새누리당 정부가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말라며 직격탄을 쏘았다. 그는 지난 20일 특조위 내부 자료가 다시금 부당하게 유출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며, 즉 특별조사위원회의 내부 자료를 지금 외부 사람들이 막 빼다가 보고 있다는 얘기야. 부당하게 이제 빼돌려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죠. 특조위 실무지원단 공무원이, 이 공무원 누가 파견했겠어? 정부에서 파견했겠죠. 청와대, 새누리당, 해양수산부, 경찰 등의 우리 업무 내용을 이메일로 보낸 것이라고 폭로했다. 이 위원장은 특조위 상임위원 5명 가운데 세월호 유족 측 추천 몫이며, 세월호 유족 측에서 추천한 사람이래요. 나머지 상임위원 4명은 여당, 그 다음에 야당,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추천을 각각 받았다. 그 중에 이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7일 특조위 설립 준비를 시작한 지 3개월이 흘렀다. 그동안 특조위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흔드는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다며, 특히 특조위 출범 준비가 중단되고 지연된 계기는 당시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였던 김재원이 1월 16일자로 세금 도둑 발언이었다. 이 말은 특조위 설립 준비단의 공식 안도 아닌 것을 잘못 인용하여 발표한 것이었고, 내부 조사 결과 이 문서는 해양수산부 파견 공무원을 통해 가공된 것이었다고 짚었다. 김재원이라는 새누리당 의원이 지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돈 먹는 하마다, 세금 먹는 도둑이다 이러면서 발언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어떤 서류를 막 들고 흔들었어. 이게 특별조사위원회의 문건이다. 근데 이걸 보니까 이게 이 세금 도둑이다 이러면서 막 욕을 했단 말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해양수산부 파견 공무원이
가공, 조작했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이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세금 먹는 도둑인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 보도했다는 거죠. 이 위원장은 김재원 의원의 세금 도둑 발언에 대해 당시 특조위 준비단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보도자료를 통해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 이거 보도 안 했잖아. 세금 도둑 발언은 전부 다 보도해주면서 이 당시에 이 특조위 위원장이 보도자료 낸 거는 보도를 안 한 거 아니에요. 정쟁에 휘말림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이번에 유사한 사건이 재발했다고 밝힌 후 그동안 참고 견디며 제대로 일하게 될 날을 기다려왔다. 이제 한계 상황에 와 있다고 답답한 심경을 직접적으로 토로했다. 그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특조위는 업무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특별법 제4조에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면서 일련의 사례들은 특조위의 출범을 늦추고 중립성을 훼손하며 조직과 예산을 축소해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하게 하려는 방해 공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활동이 뭔데? 진상규명이야. 세월호 사건의 원인을 조사하는 특별위원회인데 그 조사를 못하게 막고 있다고. 정부가. 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입법 예고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참을 만큼 참았다고 했다. 그는 입법 예고가 계속 늦어지고 있고 특조위 안을 상당 부분 후퇴시켜 조직과 예산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입법 예고를 할 것이란 이야기도 들려온다며 거듭 요청한다. 특조위의 직제, 그러니까 그 조직제도, 시행령안, 예산안을 존중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9일에도 특별법 시행령 입법 예고에 즈음한 위원장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협력과 지원을 호소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가 일주기가 되는 4월 16일 이전에는 특조위 안이 존중되는 수준에서 조직과 예산이 결정되고 인적 물적 자원이 완비된 상태에서 특조위가 제대로 출범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언론 기타 여러 방법을 통해 수차례 밝혀왔다며 보도가 안 됐죠. 지난 2월 17일 특조위는 단일안을 정부 측에 송부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공식 답변이 없다고 정부에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정부 여당에 마지막으로 요청한다며 만일 정말로 정부 여당이 특조위의 조직과 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면 위원장으로서 중대 결단을 하고 국민 여론에 호소하며 저항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불행한 상황이 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공개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특조위 위원장으로서 지금이 정상적인 출범을 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하는 위기 상황이며 중차대한 결단의 순간이라고 판단한다며 대통령께 면담을 요청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침해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라고 믿는다며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특조위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고 향후 출발할 특조위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3월 5일 상임위원들은 국무총리로부터 임명장을 전달받았다며 대통령 중동 순방 중에 이루어진 것이라 아직까지 대통령을 뵙지 못했다. 혹시라도 현재와 같은 상황이 소통에 부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면담 요청 배경에 대해 부연 설명했다. 특조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대통령께도 알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뭐 한번 얘기한다고 알아들을 것 같지는 않지만 좌우지간 지금 이 특별조사위원회 임명장도 국무총리가 주고 대통령을 한번 보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조사하는 내용과 무관한 이 특별조사위원회하고 무관한 내용을 공무원들이 조작해가지고 새누리당 의원한테 주고 그걸 새누리당 의원이 언론에 공개하면서 세금 도둑이라고 모욕하고 허위사실 유포했어. 그리고 지금도 조직적으로 방해하면서 그 특조위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공무원이 빼돌려갖고 새누리당하고 정부에 청와대에 보고하고 있고 이걸 대통령이 모르면 안 되지. 그래도 그 체면상 대통령의 의지가 아닐 거라고 해줬어. 그러면 만나서 이 박근혜가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뭐 지킬 것 같진 않죠? 그럼 지킬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냅둬야 되나요? 아까 어떤 꼬마가 들어와서 질문을 했어요. 대구 지하철에서도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왜 데모 안 하나요? 그 당시에 대구 지하철 사고도 기가 막힌 사고였어. 대구 지하철 사고 그거 진상조사하자는 사람들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 그런데 언론 보도에 안 나오는 것 뿐이지. 어떻게 된 거였냐면
그 당시에 대구 지하철에 화재가 났잖아. 한 개인이 술 먹고 홧김에 불을 질렀어. 그래가지고 수백 명이 죽었는데 그 당시에 누구만 그 저기 지하철 운행했던 직원만 처벌받고 그 지하철 공사 사장도 처벌 안 받았고 그 당시에 그 뭐라고나 행정부 책임자 아까 대구의 그 사건 해결을 책임지는 부시장이었던 사람도 처벌 안 받았어. 문제는 뭐냐? 불이 난 사고도 끔찍했는데 사건을 축소했다는 거야. 축소하고 무엇보다 사건 사고 다음 날 청소를 해버렸어. 불탄 시신의 손목 발목들이 막 있는 그 저기 전철 안을 청소를 해버렸다고. 지네들 마음대로. 그래가지고 전부 다 쓰레기 더미에다 갖다 버려놓은 거야. 근데 유가족들이 그 쓰레기를 뒤져가지고 시신을 찾아낸 거야. 그랬던 사고야. 범죄 현장을 없애버렸다니까? 그리고 축소 은폐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서 사건의 진상조사를 책임졌던 그 대구시의 부시장이 이제 담당자였어. 담당 공무원. 지금 그 사람이 박근혜 정부 초기에 행안부 장관인가 했잖아. 그런 사람이. 그게 대구 지하철 사고야. 그 다음에 그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그 대구 지하철 참사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공원을 만들으라고 예산을 몇백억을 보냈어. 250억인가 보냈어. 그런데 그 예산으로 뭘 했냐? 공원을 만들었는데 그 공원 안에 추모공원이면 뭐가 있어야 돼? 그 희생자들의 유골을 같이 넣기로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대구의 그 공원을 만드는 그 장소에 상인들이 반대했다고 유골을 안치를 못하게 했어. 그래가지고 일부 가족들이 그 유골 일부를 갖다가 밤에 몰래 묻어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파가라고. 그러면서 막 그 유가족들이 지금까지 소송에 시달리고 있어. 안매장했다고. 유가족이 안매장했다라면서 그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니까? 대구는 미친 동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구의 부시장이 저기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 장관까지 했잖아. 그런 거야. 뭐 궁금해? 더 얘기해줘? 그래서 그 당시에 만약에 대구에서 그때 그 유가족들이 이 대구 지하철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자. 대구 지하철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자고 특별법을 주장하고 철저히 진상조사했다면 세월호 사건 안 일어났지. 근데 그 당시에도 행정공무원들이 덮어버린 거 아니야. 언론이랑 짜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해당 유가족들은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야. 천안함. 왜 천안함에 대해서는 날짜에 세지 않나요? 내일이 천안함 발생 5주기야. 천안함 사건 때 그 유가족들과 희생자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했으면, 진상규명을 제대로 요구했고 지금까지 싸웠다면 진상이 규명됐겠지. 그런데 진상규명 제대로 됐어? 안 됐잖아. 국방부하고 정부의 발표, 그거 지금 전문가들에 의해서 다 뒤집어졌어. 그런데도 진상조사, 뭐가 진실이냐고 물으면 네 조국이 어디냐 이러잖아.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다 그러면 네 조국이 어디니? 나의 조국은 사건의 진실을 말하는 나라야. 국민 47.2% 정부의 천안함 조사 믿지 않는다. 불신 해소 차원에서 재조사해야 된다. 국민 절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천안함 함장이라는 인간이 나와가지고 진실을 안 믿으면 뭐가 진실인데? 뭐가 진실이야? 그 당시에 왜 암초를 왜 올라갔냐고. 그거나 밝혀. 가만있어 봐.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도요, 꼭 봐야 되는 사진이 있어. 천안함. 그게 아주경제 사진이었는데,
그 지도 갖고 계신 분, 야, 이게 검색도 안 되게 막아놨네. 어? 검색도 안 되게 막아놨어. 뉴스에 최신 순으로 하고, 그 다음에 뉴스 검색을 뭘로 저기 혹시 그 지도 갖고 계신 분, 지도 갖고 계신 분, 우리 자료실에도 있었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좀 찾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천안함 사건 다음 날, 천안함 사건 다음 날, 내가 저쪽 컴퓨터에는 있는데 지금 이쪽 컴퓨터에 안 갖고 있단 말이야. 가만 있어 보자. 천안함 좌초 지점 표시 해도 이거다. 오케이, 딱 이렇게 하면 나오네. 이게 뭐냐 하면 아시아경제네. 아시아경제라는 이 그 당시에 신문에 실렸던 사진이야. 여기 봐봐. 이 사진이 뭐냐 하면 지금 이 손가락 보이지? 이 손가락이 누구 손가락이냐면 국방부 그 간부의 손가락이야. 국방부 간부가 지금 천안함이 여기에서 지금 좌초됐다. 최초 이렇게 좌초된 지점이라는 거야. 최초 좌초라고 별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이게 침몰 지점이라는 거야. 빨간색이 침몰 지점이라는 거야. 그래서 최초의 좌초된 지점 표시하고 침몰 지점하고를 이게 이 사건 다음날, 천안함 사건 다음날 유가족들한테 설명했던 이게 해도 사진이라고. 그런데 우리 정부 발표에 좌초란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공식적인 발표에 좌초란 얘기 안 나오잖아. 좌초란 얘기 안 나오고, 천안함이 북한에 의해서 어뢰 공격으로 그 버블 제트로 쪼개진 거다 이러고 주장하고 있잖아. 예. 지금 아파트 얘기가 왜 나오니? 너 미친 거야? 천안함 얘기하는데 아파트 몇 평 얘기가 왜 나와? 진실을 얘기하면 좌파야? 그럼 나 좌파야. 그럼 좌초가 돼서 그렇게 터지나? 그 얘기 모르는구나. 아, 내가 또 오늘 그럼 또 내일은 또 천안함이니까 우리 천안함 얘기 또 한번 해볼까요? 일단 이 배 봤지? 좌초 얘기. 좌초의 증거야, 저거. 좌초의 증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요, 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뭘 검색하냐면, 제주 앞바다에 좌초돼가지고, 그 배가 쪼개진 게 있어. 제주 앞바다에서 배가, 좌초가 돼서 배가 두 동강이 난, 배가 두 동강이 난 그 사진, 그 동영상이 있어요. 그거 좀 찾아와 봐봐. 우리 내일이 천안함이니까 천안함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하자고.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미 이제 그 천안함 사건 발생하기 1년 전에도 중국 배가 천안함이 침몰했던 그 비슷한 지점에서 배가 두 동강이 났어. 왜 두 동강이 났나? 좌초가 돼갖고 두 동강이 난 거야. 좌초가 돼서 두 동강이 나. 예. 그게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해양 전문가들이 발언을 한 내용인데, 이 배가 이렇게 앞뒤로 길잖아. 앞뒤로 긴 배가 그 바다에 항해를 하는데, 파도가 엄청 높다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유튜브 같은 동영상 찾아보면 바다의 파도가 무지무지 무섭고 높게 쳐요. 그럼 이 앞뒤로 긴 배가 파도를 올라탈 때가 있다는 거야. 그래, 항상 올라타지. 그러면 이 배가 파도를 올라타면 앞뒤가 붕 뜨는 거야. 앞뒤가 붕 뜨고 가운데 부분만 파도에 얹혀져 있는 그런 상태가 이 배가 오래된다는 거야. 그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배 가운데 부분이 그 무게 하중을 받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러나, 요 가운데 부분이 계속해서 무리한 힘을, 무거운 거를 가운데에다 이렇게 가운데만 힘을 받고
이 양쪽에 무거운 배를, 이 수천 톤짜리 배를 가운데에서만 힘을 받고 있으면 가운데 이 철판이 무리를 받아갖고 쪼개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피로 파괴라는 거야. 피로 파괴. 찾아봐. 그래갖고 배가 두 동강이 나는데 좌초가 되면 파도가 아니라 아예 배가 얹혀버리는 거야. 좌초라는 게 뭐예요? 물속에 숨겨져 있는 섬 위로 배가 올라탄다는 거잖아. 그러면 물이 빠져버리면 앞뒤에 이 배 하중을 못 견디는 거 아니야. 한쪽만 암초에 딱 걸려버리면 배 한쪽만 걸려있어. 그러면 나머지 뒷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야? 끼기기기. 그래서 가운데가 부러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중국 배도 서해안에서 두 동강이 났고, 그 천안함 사건 두 달 뒤인가? 천안함 사건 나고 두 달 뒤인가에, 한 달인가 두 달 뒤에 제주도 앞바다에서 또 그렇게 유조선 2만 톤짜리 유조선이 제주도 앞바다에서 좌초를 당해요. 그래갖고 두 동강으로 쪼개져 있어. 근데 그 모습이 뭐랑 똑같아? 천안함이랑 똑같아. 그 동영상 좀 찾아봐봐. 그 배를 그때 누가 이종인 씨가 배 직접 찾아가갖고 동영상 찍었잖아. 돌면서 보면 그 유조선이 좌초돼서 쪼개진 모양이 천안함 쪼개진 모양이랑 똑같아요. 그게 원래부터 그렇게 이 배들이 좌초에 의해서 쪼개지는 사고가 굉장히 많았던 거야. 예. 그랬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사실 천안함 사고의 그 당시에 객관적 증거들은 일단 저 해도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최초의 좌초 지점이라고 가르친 저 해도 좌초 사건이 있었다는 증거 하나. 두 번째 해경에다가 신고가 들어왔어. 천안함에서 휴대폰으로 지금 배가 좌초됐으니 구조 바란다라는 신고 전화가 9시 15분에 들어왔어. 그 다음에 9시 16분경에 해군 작전사령부로 전통문이 왔어. 전보가 왔는데 지금 천안함이 좌초에 의해서 침수 사고가 발생했다. 배에 물이 막 들어오고 있다. 이게 보고가 됐다고. 그 세 가지가 좌초가 됐었다는 객관적 증거야. 그런데 우리 정부의 보고서에 그 내용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좌초 사고가 한 번 있었다라는 객관적 증거가 세 가지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그 백년도 앞바다가 그러니까 그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 그 섬 앞에 기뢰가 많았다는 거야. 예. 기뢰가 뭐냐 하면 수중 지뢰야. 지뢰가 뭐예요? 땅속에 묻어놓은 폭탄이잖아. 밟으면 터져가지고 진행하는 군인의 발목을 날려서 3명의 군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목적으로 만든 게 지뢰잖아. 기뢰는 뭐냐? 그러니까 바닷속에 설치해놓은 그런 폭탄인 거야. 건드리면 터지는. 그래서 이 백령도에서 그 기뢰들을 설치할 때 많은 철조망, 아니야, 왜 쇠사슬 있잖아. 쇠사슬 같은 걸로 연결을 해서 바닷속에 띄워놓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주민들이 그 앞바다 거기에 기뢰가 많았다라는 증언이 있었어. 기뢰가 많았다. 그 증언을 어떤 기자가 들었던 거야. 근데 기뢰라는 걸 생각을 못했고 기자가 그 내용을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던 거야. 그 쇠사슬들을. 다음날 보니까 싹 치웠더래잖아. 그리고 백령도의 주민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날 밤 천안함이 들어왔던 그 위치에 그렇게 큰 데가 들어온 적이 없다. 왜냐하면 그게 한국전쟁 때는 거기가 뭘로 사용됐냐? 활주로로 사용됐던 곳이다. 모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래는 부드럽잖아. 근데 그 모래는 딱딱하게 굳어있는 안반처럼 형성된 모래사장이라 거기가 한국전쟁 때는 비행기 임시 활주로로 썼던 데다. 근데 거기에 천안함이 들어왔었다. 그래서 이 좌초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이 이제 주민 주장도 좌초의 네 번째 증거였어. 그랬는데, 그래갖고 사건 초기에는요, 이명박 정부랑 미군도 다 천안함 자체 문제라 그랬었어. 그러다 갑자기 15일이 지난 뒤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타진해보고, 조선일보가 주규장창 2주 동안 북한이 그랬다고 떠들었고, 2주가 지난 다음에 갑자기 북한이 그랬을 가능성을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해 6월 2일이 지방선거였어. 지방선거 일주일 앞두고 이명박이 전쟁기념관에서 선언을 한 거 아니야. 이 조사 결과 바로 일주일 전인가
일본 어뢰를 발견했다 그러면서 어뢰 추진체를 건져가지고 북한 거다. 이게 북한이 그랬다는 증거가 있다. 그러면서 천안함은 북한이 그랬으니까 전쟁도 불사한다고 발표를 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그 어뢰 추진체가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파란색 1번. 그 파란색 1번이 북한이 그랬다는 증거라 해서 그게 왜 증거냐 그랬더니 1번이 한글인데 남한에서 안 썼으니까 북한이 썼다는 거야. 야, 전 세계에서 가장 쓰기 쉬운 숫자가 한글이다. 너네 비정상회담 봤지? 거기 걔네들 다 한글 써.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어떤 애가 우리 아버지가 간첩인가 봐요. 그래서 아빠가 쓴 1번이란 글씨를 인터넷에 올리고 뭐 북한산 아이폰 그랬고 누가 파란색으로 1번 써가지고 올리고 이랬고 그 1번이란 얘기는 비웃음거리가 됐잖아. 실제로요. 국방부에서 정부 조사 증거로 그 1번은 증거가 안 됐어. 파란색 1번은 증거로 채택이 안 됐다고. 한글이니까 북한이 그랬다. 야, 이 새끼들 한글 쓸 줄 아는 전 세계인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한글은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솔벤트 그 파란색 1번 매직의 물질이 솔벤트 블루 5란 물질인데 우리나라 매직엔 사용되지 않는 물질이라 그랬어. 근데 모나미 특허 자료에 떡하니 올라가 있고 우리나라의 모든 파란색 매직에는 솔벤트 블루 5가 다 들어가. 그래서 그러면 솔벤트 블루 그게 한 달 만에 밝혀졌어. 그래가지고 국방부에다가 막 따진 거야. 야, 솔벤트 블루 5가 우리나라의 모든 매직에 쓰여졌다는데 너 왜 그때 그거 북한 거라 그러냐? 그랬더니 국방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는 솔벤트 블루 5가 한국에서 사용되지 않는다고 발표한 적이 없대. 그때 SBS하고 한국일보였나? KBS였나? SBS하고 두 군데서 SBS하고 연합이었나? 하여튼 그 두 군데에서 특보를 냈고 특종으로 냈고 그 내용을 모든 언론이 받아 썼는데 그게 두 언론사의 오보였다는 거야. 그럼 한 달 전에 그 오보를 한 달 전에 있었던 그 오보를 왜 바로잡지 않았냐? 대꾸가 없어. 그런 식이야. 파란색 1번. 그것도 그래서 증거에도 아예 안 들어간 거지. 좌초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보고서가 없어. 그 다음에 그러면 파란색 1번 말고 그 어뢰 추진체 그림이 북한에서 수출하는 무기의 카탈로그에 있었다. 그러면서 그 카탈로그를 실물 크기로 확대해갖고 발표한 날 그림이 달랐어. 그리고 영국인 기자가 야, 이 어뢰 추진체하고 저 그림하고 다른데? 그 질문을 했어. 한 달 뒤에 슬그머니 그때 실물 크기로 걸었던 그림을 바꾼 거야. 그랬더니 왜 바꿨냐? 그랬더니 그냥 뭐 이렇게 착오가 있었다. 그 카탈로그 좀 보자. 카탈로그는 원래 없었대.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랬다라는 증거가 지금 없는 거야.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거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결정적 증거인데 뭐냐? 그 어뢰 추진체에 묻어있는 그러니까 무슨 하얀색 물질이 그 천안함에도 묻어있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이 나왔다는 게 북한 어뢰가 이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증거다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됐어? 잠깐만요. 이거 두동강난 화물선 한번 보고 갑시다. 역시 우리 시청자들은 찾아달라면 찾아줘. 이게 제주도에서 좌초돼가지고 두동강난 배야. 제주도에서 암초에 부딪혀서 두동강난 배 모습이야. 예. 절단면이 똑같다니까? 예. 그게 아마 아까는 천안함 사고 나고 얼마 안 돼서 이 사고가 나. 예. 5만 톤짜리 배가 저렇게 쪼개진다니까.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 천안함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천안함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돼요? 네 조국이 어디니?